이번에는 뭐 천주교회사 어떻게든 보내드려야죠. 오늘 꼭 기필코 단언컨대 네, 이제 꼭 진행해야 됩니다. 예, 좀 이제 언더우드 아펜젤러 한국에 왔으면 좋겠어요. 오늘 언더우드 나와요. 오늘 언더우드 나와요. 이제 오늘은 약간 천주교 얘기만 하진 않을 거고요. 자, 어쨌든 뭐 다는 못해도 일부로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요. 한 30분 정도 일부 듣고. 예, 맛배기로 이제 오늘 메인 세미나 살짝 하고. 예, 이제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그 본론과 결론 쪽으로 우리 한번 달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메인 세미나 시작하겠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했죠? 요즘에 그 미스터 선샤인에 제가 빠져 있어가지고 그거 빠져 계신 분들 꽤 많더라고요. 마누님께서 빠져 계신 것 같은데 지난번에 가보니까. 예, 그런데 그게 배경이 신미양요 이후의 배경이라서 선교사도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 재밌게 저도 보고 있는데 저희 아내분과 그 따님 분께서 열광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보는데 우리 딸들도 그래. 나름대로 저는 그 영화에서 되게 신선한 부분이 알렌이 나와요. 그러니까 알렌 선교사. 알렌 선교사가 나오는데 보통 그 예전에 SBS에서 했던 재중원이라는 영화에서는 알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아주 인품이 좋고 선하고 한국인들의 선한 벗과 같은 그런 캐릭터로 나오는데 거기서는 알련 공사라는 이름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그렇죠. 근데 부끄럽던데. 한국의 그 광산 채굴권이나 그 절도 부설권을 따내가지고 미국의 국익을 추구하고 그리고 개인의 거기에 편승해서 자신의 영달과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는 괴팍한 이미지로 드라마 속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느 게 비슷합니까? 양면적이죠. 알렌 연대랑 관련 있잖아. 그 재중원에서 알렌이 이렇게 좋게 나온 거는 그 세브란스에서 그 드라마 제작비를 지원했기 때문에. 그러면 선샤인이 좀 비슷합니까? 저는 그 선샤인이 좀 진실을 담고 있다. 그래서 진실의 일부를 담고 있다. 이게 되게 신선했어요. 그래서 알렌을 저렇게 괴팍하고 아주 배가 불룩 나와가지고 탐욕스러운 미국의 그 외교관으로 이렇게 캐릭터를 잡고 나오는 게 저는 그 김은숙 작가가 나름 또 공부를 많이 했다. 근데 이제 역사학자들이 그 드라마 방영 초기부터 이제 막 흠씬 패주기 시작했죠. 솔직히 말해서 신미양요 때 뭐 약간의 스포일러가 있지만 그 주인공인 뭐 다 나왔는데 무슨 스포일러? 그러게요. 아직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그럼 보지 말아야지. 주인공인 그 유진 초이를 밀항시키잖아요. 밀항시키는데 신미양요에 그 한국을 침략했던 미국 군함에 밀항시키거든요. 근데 그 밀항을 시키는 캐릭터로 아마도 언더우드 캐릭터예요. 근데 신미양요가 1871년이거든요. 근데 언더우드는 1885년에 한국에 들어와요. 그 걔가 언더우드다. 그러니까 선교사 캐릭터로 나오거든요. 선교사 캐릭터. 근데 딱 미국이니까 어쨌든 개신교 선교사고. 근데 1870년 신미양요 당시는 아직 한국과 미국이 수교도 맺기 전이고 공식적으로 미국 개신교 선교사가 국내에서 활동이 불가능한 상황. 이거 실제 역사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인물인데 선교사가 그 개인적 사정으로 쫓기고 있는 노비 꼬마애를 불쌍해서 미국 군함에 몰래 승선시킨다. 요 설정은 굉장히 판타지적인. 뭐 귀하들께서는 그렇게 생각하나 보. 그렇소. 아니대요. 어찌 가비. 어쨌든 저는 그 역사학자들이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책을 잡았는데 저는 뭐 드라마적인 그 어떤 장치로서 그냥 감안하고 봐야 된다. 뭐 그런 입장입니다. 그럼요. 이번에 나온 공작도 공작은 굉장히 팩트에 기반한 영화잖아요. 근데 이제 몇 가지 이제 장치들이
있다고. 저는 옛날 원래 그 EJ에서 흑금성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 김단 기자를 초청을 하고 그다음에 EJ를 듣고 윤종빈 감독이 찾아가가지고 만든 영화가 그 공작인데 원래는 처음에는 몰랐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뭐 거기서도 막상 이제 그 나중에 뭐 정치가 탄론할 때 북한에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사실은 한국에 있는 거고. 오늘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오다가 그 김어준 오늘 김어준 뉴스공장에 나왔잖아요. 직접 출연했잖아요. 예, 그 당사자가. 예, 그 총풍 일어났을 때 그 다음에 한 번 더 쏴달라 그랬는데 전쟁에 준하는 전시 상황까지 해달라. 유발해달라. 예. 그러면서 1억 달러. 1억 달러면 근데 얼마예요, 우리 돈으로? 1억 달러면 1조? 10조? 그 정도 되죠? 예. 그러니까 1조 원을 달라고. 1조네. 싸네. 그러니까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4대가 이해창의 네. 대선에서 이해창이 이기기 위해서 네. 당시 그 정권이 누구? 김영삼 정권이었나요? 김영삼 정권. 김영삼 정권이 북한의 김정일에게 1조 원을 줄 테니 총 좀 쏴달라. 총이 아니고 전쟁을 유발해달라. 전쟁 준전신 상황까지 가달라 했는데 1억 달러, 그 당시 1조면은 지금은 2, 3조라고 치더라도 나름 그 디스카운트 들어간 가격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우리나라 진정한 애국자가 누군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인재. 이인재 아니었으면 안 돼요. 네. 북한 정부 당국은 네. 그 이인재가 되길 원했다. 네, 그러더라고요. 이인재가 상대하기 제일 만만하고 편하겠다. 김대중은 이런 값도 있고 워낙 빨갱이로 몰려서 오히려 빨갱이가 아닌 걸 밝히기 위해서 용공을 때려잡을 것 같고. 근데 이해창 아니야.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까? 난 다르게 들었는데 한국에서 빨갱이로 그렇게 고초를 겪고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네. 그런 사람을 상대로 김대중을 공격적으로 그 대남 정책을 하기가 좀 불편해진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오히려 북한을 본인이 빨갱이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렇게 얘기해. 대북에 강력하게 나올 것 같고 이회창은 이제 법적이고 논리적이고 해서 좀 그 부담스럽고 이인재가 그냥 시키는 대로 뭐 그렇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미스터 선샤인에 나오는 그 상황이 우리가 공부했던 상황 오늘 지금 우리가 네. 이제 세미나를 할 네. 1900년대 초반 네. 딱 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영화관에서 보면 재밌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그때 하면서. 지금 현재 미스터 선샤인 드라마에 나오는 상황이 네. 열 전쟁 직전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통 이 오늘 우리가 다룰 신구교의 만남, 네. 이 갈등, 이 모든 상황이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반. 그 러시아가 아사 뭐요? 아라사라고 그랬죠. 네. 미국이 미라지가 뭐였죠? 미리견. 예, 미리견. 네. 미리견이고 그렇게 보면 영국도 뭐라고 했는데 지금 영국 빠지라 그러고. 그 작가가 되게 공부를 많이 하고 네. 좀 그래서 기존의 작품들보다는 좀 지루한 감은 없지는 않는데 그 시각적으로 볼거리가 많은. 그리고 저기 단어 하나하나가 러브가 무엇이요? 이런 거. 우리 안 보셨죠? 예, 전 드라마 안 봐요. 요거는 보실만 합니다. 이거 재밌으면 한번 볼만해요. 설레요. 네. 은하 영웅견설 같아요. 게임하느라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서. 네. 그거 한 2편만 보시고 판단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누님께서는 안 보시고요. 네, 모르겠어요. 2편 딱 보시고 안 되겠다 싶으면 버리십시오. 이 드라마에서 또 주목되는 부분은 네. 그 백정이나 노비의 관점에서 이 역사를 그렇죠. 보는 네, 것. 네. 그거 되게 신선했고 네. 또 그 중층적인 어떤 차별 구조. 네. 그러니까 보통 기존의 드라마는 양반하고 이 밑에 민중 네. 이 대립 구조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 네. 이 드라마는 그 한국인들 안에서도 여러 백정과 노비 그다음에 중인 네. 뭐 네. 여러 가지 양반 이렇게 계층이 다양하게 갈등 구조를 만들어 놨고 또 이제 그 서구 열강들 일제 네. 다양하게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네네. 이 19세기 말 20세기 초반에 아주 한국의 격변기 혼란기를
네. 나름대로 드라마적 요소로 잘 버무렸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 왕 앞에서도 오른쪽은 양복 입고 있고요. 왼쪽은 그 신하의 복장을 하고 있고, 저 끝에는 또 외국 사람들 대신들 서 있고, 그러니까 그 막 그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 잘 표현된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드라마적으로 잘 승화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기대가 됩니다. 거기 나오는 이완익이 이완용인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함경도 말을 일단 쓰고 네, 있고 중인 네. 출신이잖아요. 네네. 이완용은 철저히 양반 출신의 그러니까요. 당시 예. 조선의 누군지 최고 모르겠어요. 엘리트였는데 가상의 인물이죠. 가상의 근데, 인물인가요? 이제 이완익하고 같이 그렇게 조인하고 있는 일본 공사 하야시는 실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요. 하야시 곤스케라고 실제로 한국 그 러일 전쟁과 그 을사늑약 이 모든 과정에서 네.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 사람이 그 실제적인 힘을 이 히로부미 이토 히로부미인가요? 그 이토 뒤에 히로부미. 예. 얻고 오는데 이 사람이 중인 출신이거든요. 중인 출신인데 이 사람이 원래 직업이 역관이에요. 역관. 미국어, 일본어 이렇게 하는데 이 중간에 이 통역해주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힘에 대한 그런 고찰이 잘 돼 있는 것 같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그 말 한마디로, 역사의 네. 그 텍스트 이면에 있는 네네. 숨은 실체적 사람들에 대해서 네. 상상하게 만드는 네. 그런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메인 세미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미양요 이후에 이제는 몇 년도 사건들이 일어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한불 제약 이후에 네. 아주 이제 그리고 그 1885년에 개신교 선교사들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다음에 그 직후에 한불 조약이 체결되고 네. 그리고 이제 프랑스 선교사들이 공격적이고 아주 프랑스의 외교권을 등에 업고 네. 이렇게 세력을 확장하는 네.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서 이제 개신교 선교와 가톨릭 선교는 네. 거의 동시에 이제 양성화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1800년대 후반부에.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네. 여러 가지 그 선교 현장에서의 충돌과 예. 갈등 이런 것들을 많이 촉발했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배웠던 기독교 갑질. 해서 교환, 예. 기독교 황해도 갑질. 지역에서 있었던 그 해서 교환 사건도 예. 이제 솔직히 현장에서 개신교 신자들하고 네. 가톨릭 신자들하고 충돌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제주교난 신축 교난은 개신교가 아직 거기 없을 때인데 없을 때인가요? 이제 하지만 천주교인들과 네네. 이제 제주 교민들 간의 갈등. 음. 이제 이 구조 속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선교 초기에 네. 신교와 구교는 네. 이제 한국이라는 선교 현장을 놓고 네. 각축전을 벌여야 되는 이제 운명에 놓여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제 한국에서의 신구교 만남과 그 갈등의 역사. 그것이 오늘 메인 세미나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청취자분들 중에 개신교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개신교 쪽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이제 천주교에 사지만 네. 또 굉장히 흥미진진하실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지금까지도 갈등인데. 계속 교회사는 갈등사라고도 볼 수 네, 있죠. 알겠습니다.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불 조약이 체결되고 이제 네. 지하에 숨어있던 가톨릭 신자들이 많이 이 지상으로 등장합니다. 마치 네. 그 콘스탄틴 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 네, 다 나오듯이, 지중해 지역에 숨어있던 네네. 여러 교회들이 이제 세계의 지하교 그 카타콤이나 네네. 저기 터키 카파도키아 같은 이런 네네. 사막에 숨어있던 교회들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막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한 것처럼 네. 가톨릭 신자들이 길거리에 쏟아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개신교 초기 초대 선교사인 언더우드 선교사나 아펜젤러, 뭐 게일, 뭐 이런 초기 선교사들이 한국 선교를 초기에 시작하면서 네. 굉장히 가톨릭 세력의 득세와 활발한 전교 활동에 네. 엄청난 위협감과 경계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한국에 온 개신교 선교사들의 대표적인 정서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 개신교 선교사들이 자신들을 네. 프로테스탄트 미셔너리라고 얘기 안 합니다. 에반젤리컬 미셔너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보수적인 교회 쪽에서는 그거를 이제 복음주의, 에반젤리칼이 복음주의 그렇게 번역을 해가지고요. 그 마치 한국에 들어왔던 그 초기 교회가 복음주의다. 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거기에서 에반젤리칼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가톨릭에 대비되는 의미로 그렇게 사용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 손 박사님 얘기 잘 해주셨는데 한국에 들어올 때는 그 다 메소디스트로 감리교로 들어오고 네. 장로교로 들어오고 이렇게 성공회로 들어오거든요. 들어와 보니까 이미 한국이라는 파일을 이미 거의 반 이상은 접수해서 먹고 있는 가톨릭 세력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개신교 선교사들이 네. 종교 개혁을 한 후예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톨릭에 대한 적대감이 강합니다. 유럽에서 수백 년 동안 투쟁을 거치면서 이제 그나마 정신 차리고 후발주자로 세계 선교에 이제 박차를 가기 시작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네네. 선교 현장에서 맞닥뜨린 가톨릭은 굉장히 위협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반카톨리시즘의 정체성을 가진 여러 개신교 교파들이 네. 자신들의 공동 정체성을 선교 현장에서 재확인하게 된 거야. 어허. 그럼 카톨리시즘에 반대되는 게 뭐냐? 네. 그래서 우리 카톨리시즘에 대항해서 우리만의 힘을 합쳐야 된다. 그렇게 해서 나온 개념이 바로 에반젤리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딱히 뭐 다른 게 뭐 있나요,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본인들만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죠. 에반젤리컬이란 말 자체는 우리끼리는 다른데 남이 볼 때 똑같은 거지.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예. 예. 그래서 그 에반젤리컬이라는 말 자체는 예. 한마디로 반카톨리시즘이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번역도 그 복음주의 연합공의회 그 선교사들이 와서 만든 그 연합기구를요 복음주의 연합공의회라고도 하고 네. 개신교 연합공의회라고 번역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원어는 에반젤리컬이에요. 네. 근데 어쨌든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은 네. 지금 현재 한국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복음주의 네. 이 말하고 19세기 한국 연 선교사들이 말한 에반젤리컬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예요. 용어다. 근데 이제 지금의 복음주의자들은 마치 봐라 19세기 20세기 초에 한국에 온 선교사들이 자기들 복음주의라고 얘기하지 에반젤리컬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럼 우린 그들을 계승하는 적통이다. 정통. 뭐 이런 그 레토릭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일단 다르다라는 얘기를 역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문자주의자들. 네, 그 가톨리시즘에 반대해서 복음이라는 얘기를 들고 나왔던 것은 네. 그 가톨릭에는 복음이 없다라고 하는 어떤 그 굉장히 가톨릭에 대한 적대적인 의식이 스며들어 있는 용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시 선교사들에게. 그래서 지금 하나의 예를 들면은 언더우드 선교사가 1886년에 한국에 1885년에 한국에 처음 내한하거든요. 근데 1886년에 쓴 선교 편지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손 박사님 한번 읽어보시죠. 아, 네. 가톨릭 교도들은 이 나라에 자신들의 신앙을 널리 퍼뜨리기 위해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진정한 신앙 안에 있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분명 깨어나야 할 것입니다. 중략. 이러한 일련의 사실은 로마 가톨릭 교회가 한국을 손에 넣으려 하고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개신교인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후에 불신자들이 아니라 로마 가톨릭 교도들을 회심하게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꼬꼬니님께 띄워드립니다. 돌아오세요. 네. 이게 네. 26살 이제 1년 지났으니까 한국에 들어올 때 25살 청년이었거든요. 네. 26살 열혈 장로교 청년 선교사 언더우드의 당시의 가톨릭 인식입니다. 굉장히 가톨릭에 대해서 불만이 많네요. 뭐 개종의 대상으로 보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한국에 있는 유교나 불교나 도교 뭐 이런 전 무속 신앙 이런 걸 믿고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위험하게 네. 보고 있는 거야. 우리가 이제 정신 안 차리고 빨리 선교를 안 하면 한국이 빨리 가톨릭화 될 거고 우리 가톨릭을 대상으로 선교 활동을 해야 된다. 제가 해석하기는 이렇게 들리는데요. 우리 밥그릇을 자꾸 건드리려 하지 마라. 계속 이렇게 건드릴 시에
나는 당신들의 밥그릇을 뺏을 수도 있다. 뭐 처음에 그런 뭐 이런 느낌인데 발상일 수도 있어요. 요게 이제 나이가 먹은 언더우드는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 당시에는 의분에 불탔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이 이제 중간까지만 들으시면 언더우드는 반카톨릭주의자였다라고만 알고 이제 2부를 만일 안 들으시면 네. 오해하실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뭐 듣고 싶은 만큼만 들으세요. 왜? 예,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위험하다 그러잖아요. 실제로 네. 가톨릭만 비판한 게 아니고요. 네. 저기 러시아 종교회. 아, 러시아 종교는 왜 그래? 러시아 종교회도 당시 활동하고 있었거든요. 네. 러시아랑 수교를 하면서 네. 예. 러시아 공사관이 생기면서 러시아 종교의 사제들도 들어와서 이제 한국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러시아 종교도 비슷하게 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언더우드가 경계하는 요소가 뭔지가 어느 정도 보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교권화되고 네. 권위주의화된 제도적 하이처치. 굉장히 제도화되고. 네. 굉장히 제도화되고 이렇게 권위주의화된. 네. 그래서 복음의 본질은 상실한 채 이런 교회 제도 안에만 들어오면 구원을 보증하는 이런 그 변질된 기독교 제도적 기독교에 대해서 경계를 하는 것 같아요. 대신에 언더우드는 제도적 기독교보다도 복음의 본질을 온전히 전파하는 우리 같은 개신교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선교사하고 기독교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옛날 선교사들 좀 앉혀놓고 복음이 뭐냐 이거 한번 토론해보고 싶어요. 뭐 옛날 선교사기도 하지만 이때 언더우드가 20대니까 복음이 뭐냐. 달고 닳은 40대 목사님들이 보기에는 애송이처럼 보이는 거죠. 그 당시 40대로 간다면 우리는 거의 지금의 60대 이상이에요. 그죠? 그 당시 언더우드가 들어온 직후에 제일 고참이 알렌이었는데 3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도 엄청 꼰대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뭐 좀 다른 것 같아요. 아펜젤러는 20대 후반이었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서 직면하고 있는 한국인 선교 대상자들이죠. 네. 한국인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또 달라요. 자기들은 이렇게 차별적 인식을 하고 있는데 한국인들은 야 니네 그 천주쟁이들 비슷한 짝퉁 그렇지. 천주쟁이들 아니야?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뭐 지금으로 보면 뭐 안산홍 증인회 아니냐. 근데 뭐 여아의 증인하고 비슷한 거 아니냐. 예. 실제로 일본이라는 선교 현장은 아직도 기독교하고 여아의 증인이나 통일교 뭐 이런 거를 잘 구분 못하는 일본인들이 많이 있죠. 이제 뭐 그런 것처럼 그런 질문들을 반복적으로 받았을 때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그 얘기를 우리 이슈할 때 했어야 되는데. 네, 진짜 능력의 종들 브라질로 피지로 500명 1000명씩 이주시키는 진짜 그런 사건이 최근에 있었죠. 그 정도 능력 한 명도 이주 못 시켜요 우리. 근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런 그건 뭐 저쪽 대순 진리회나 뭐 저쪽 그런 거 하는데 많잖아요. 뭐 사람마다의 그 능력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달란트를 엉뚱한데 부어주셔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그 초기 개신교 내한 선교사들은 이런 너희들 짝퉁 천주쟁이들 아니냐, 뭐 저쪽에 천주교 신부들하고 뭐가 다르냐라는 질문 앞에 봉착했기 때문에 우린 다르다라는 변증을 했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건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개신교회사 때 더 심화해서 얘기하겠지만 우린 다르다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다르다로 끝난 거에 너네는 틀렸다요. 천주교는 좀 틀렸고, 그러니까. 그리고 우린 천주교랑 전혀 다른 DNA이다, 종자다. 그러면서 우리는 천주교는 무궁무부의 종교지만 뭐예요? 임금도 없고, 그렇죠. 부모도 없는 종교지만 우리 개신교는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나라에 충성하면서 가정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재산을 못 드리게 하고. 거기에서 좀 그거는 좀 다른 문제이긴 한데 어쨌든. 그 무궁무부의 종교의 천주교 이미지를 극복하고 탈피하고자 하는 노력을 합니다. 그 결과가 뭐냐 하면 천주교는 초기 선교에 있어서 환불제약 이후에 주로 성당을 짓는데 혈안이 됩니다.
그래서 황해도 해서교환 같은 데서 네, 네. 이렇게 성당 짓기 위해서 세금 갖고 다니고 네. 안 내면 막 쫓패고 이러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개신교는 네. 교회 짓기 전부터 뭘 짓냐면은 학교를 짓습니다. 학교와 병원을 짓습니다. 뭐 이러면서. 바로 이 한국인들을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교육 사업과 의료 사업을 통해서 한국인들의 질적 삶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돕는 그런 선교를 하러 왔기 때문에 저쪽이랑 완전히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우리가 어떻게 배웠냐면 감리교는 그걸 짓고 병원과 학교를 짓고 이러지만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교회를 짓기에 혈안이 되었다. 감리교와 장로교가 둘을 비교를 하면은 지금 하신 얘기가 어느 정도는 경향성적으로 맞아요. 그렇지만 장로교도 학교를 못해. 지었고 병원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교리 배울 때 만인구원설이냐, 그 다음에 예정설이냐, 뭐 이런 거 할 때 장로교는 직업적인 뭐 이런 거 하면서 일단 굳이 표현을 하자면 장로교는 소승불교에 가깝고 감리교는 대승불교에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장소를 많이 만들어야 돼서 저 멀리 가가지고 교회를 짓고 이렇게 했다는 거고, 감리교는 이제 개인의 노력과 뭐 이런 걸 위해서 학교와 교회를 지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거든요. 어디서 그렇게? 교회에서. 교회에서? 너무 단순하게 편리하게 너무 거칠고 아주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역사의 팩트를 벗어난 관념적 해석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결론은 감리교가 좋다. 감리교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그럼요. 감리교인데 뭐 누가 그렇게 가르쳐요? 어디? 지방 사경회 같은 데서? 저기 뭐라 그럽니까? 정보를 주는 사람 뭐라 그러죠? 카톡? 아니요, 그 사람을 있잖아요. 예? 제보자는 끝까지 보호합니다. 밝힐 수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는 감리교가 훨씬 사회선교에 관심이 많았어요. 네, 그렇죠. 그건 분명한데 어쨌든 개신교 전체의 선교 지향성은 가톨릭과는 그나마 좀 달랐고 달랐다. 실제적인 교육 사업, 의료 사업, 여성 사업, 복지 사업, 그다음에 사회 이런 운동, 인권 운동이라든가, 네. 신분 차별 운동, 네. 신분 차별 이런 철폐 운동이라든가 이런 거를 가톨릭보다 훨씬 실제적으로 적극적으로 많이 해 나갑니다. 이게 가톨릭 선교와 큰 차별성이죠. 이게 바로 신구교 간의 선교 신학과 선교 방법론의 이제 분화 현상이 한국 선교 현장에서 일어났다. 뭐 지금 봐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 연대 세브란스가 가톨릭 병원보다 크잖아. 가톨릭 대학교 성모병원의 역사보다는 개신교 미션 병원들의 종류와 역사가 훨씬 더 많고 길죠. 간단하게 이렇게 우리 또 청취자들 단순한 거 좋아하십니다. 이러한 역사들의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후에 개신교 선교 역사에서 우리가 좀 더 다루기로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한국의 최초의 감리교회인 정동제일교회는 저 남대문 인근에 한옥집을 사가지고 한옥집에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미 그 시대에 가톨릭은요. 네. 지금의 서울역 뒤에 있는 중림동에다가 언덕 꼭대기에다가 코스트 신부라는 건축을 전공한 프랑스 신부가 한국에 아직 그 벽돌 공장도 없고 조적공도 없을 때 용산에다 벽돌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용산에서 직접 벽돌을 생산해서 시범하우스로 하면 안 됩니다. 모델 처치로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고딕 예배당 종교 시설 건물이 바로 명동성당이 아니고요. 네, 전에 한번 얘기했어요. 서울역 뒤에 있는 중림동 성당입니다. 네, 말씀하셨어요. 그거를 한번 지어보고 자신감을 가지는 이 코스트 신부가 야심차게 이제 서울의 중심부 명동에다가 그때 명동 언덕을 이제 종현이라 불렀거든요. 고종 때 이르러서야 보신각이 지금의 종각 지역 종로로 옮겨지는데 그 전에는 어디 있었냐면은 지금의 그 명동 언덕 꼭대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서울의 시간을 알리는 종이 거기 언덕에 있다 해서 종현이라 불렸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을사 추조 적파 사건, 그
조선 천주교의 신자들의 실체가 조선 정부 당국으로부터 처음으로 발각된 그 사건이 명례방 사건이잖아요. 네네. 그 명례방이 바로 거기 있었던 거기 중인 역관 출신의 김범우 집에서 몰래 은밀히 밤에 종교 집회를 하다가 발각돼서 양반들은 이제 검거됐지만 훈방 조치당하고 이 역관 출신의 김범우만 고문과 이런 어려움을 겪다가 그래요. 뭐 분치라고 앉아가지고 했다는 그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네. 이제 귀양 가다가 죽어요. 네. 그러니까 조선인이 한국 천주교인 신자가 처음으로 그 조선 국가 공권력으로부터 발각이 돼서 고초를 겪고 첫 순교자가 발생한 땅 그게 어디야? 바로 이 명동이었던 거야. 그리고 저쪽 그 약현 중림동 성당은 서소문 네네. 공원 바로 앞 위 언덕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서소문에서 이제 천주교 신자들 많이 죽였으니까 거기 땅을 사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처음 성당 짓고 두 번째로 이 명례방 사건, 을사추조 적발 사건, 예, 을사추조. 예. 을사추조 적발 사건이 있었던 네. 바로 이 명동 종현 꼭대기에다가 명동 성당을 짓게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그 공사였습니다. 그 당시 그때 기술로는 그때 한국에는 한옥 목수들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 외계인 설이 나오고. 알겠습니다. 예, 자, 명동 성당의 건축이 주는 충격파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 남산에서 종묘로 이어지는 이 혈맥, 지맥을 네. 끊는다. 그리고 경복궁보다 높이 탑을 짓는다. 그래서 이제 조정에서도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발칵 뒤집혀져서 한때는 이 공사가 중단되기도 해요. 그리고 모든 천주교 개신교 선교 활동을 국법으로 금지시켰던 기간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국가와 교회 간의 갈등을 촉발했던 사건이 바로 명동성당 건축이었는데. 건축이 사건인가요? 네. 근데 이제 바로 이 명동성당 네. 보세요. 개신교, 감리교는 아직 초교회에 예배당도 없고 한옥집 빌려가지고 예배드리고 있어요. 네. 근데 천주교는 지금 가도 명동성당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런 거를 그때 19세기 말에 야심차게 지었으니. 시공을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개신교 신자들에게 얼마나 위협적이었을까. 이걸 실제로 짓고 주도한 사람이 누굽니까? 위텔이라는 당시 주교가 그 최종적 책임자였고 그걸 시공 책임자는 코스트라는 신부였어요. 네, 그분은 뭐 설계하고 시공하시는 감리 쪽이고 뭐 리베이트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이때부터 다 있었던 건데 왜냐면 일제시대 건축물 자체가 리베이트가 있었거든요. 이때 일제시대가 아니고 이제 그러니까 그때부터 계속 그 전통이 있다라는 거죠. 자, 아무튼 조사해 보도록 하고 여러분 궁금하시죠? 조정에서는 이 그만하라고. 공사에 대해서 그 건축법적으로 네. 감리를 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네. 그렇죠. 뭐 나는 처음 보는 이 시공 방법이나 건축 재료나 네. 거기 건축의 인부들 뭘 알아야 다 하지. 통제가 안 돼. 네,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리베이트가 없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지금 오늘은 이제 신구교 예. 간의 갈등 문제니까 그러니까요 다음 시간에 하자고. 아니 너무 아깝잖아요. 지금 그 이후에도 얘기가 많아요. 시간이 됐거든요. 아, 그래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제가 PD로서 여기서 끊고 다음 편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